지금 집을 파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입장이 하고 똑같거든요. 네. 저도 팔고 싶었었어요. 명가는 안 팔았거든, 지금까지. 결국에는 집값이 이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원리는 간단해요. 기업의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면 언젠간 주가가 오르죠. 그게 뭐냐면은 주택에서 월세하고 전세거든요. 수급이 부족해서 전세 상승하고 그게 매가가 연결되는 똑같은 원리죠. 똑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최근에 부동산 시작하면 좀 약간 불안하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2019년부터 요 시장이 시작됐는데요.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래서 저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2020년대에 임대차 3법을 만들었어요. 임대 시장을 엄청 자극했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번 더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올랐죠. 네. 떨어졌고요. 요 네. 1년의 과정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네. 비이상적으로 옮긴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원래 이 자산 시장이라는 건 자산이 규모가 크게 되면은 자산이 변동성이 작아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그래프를 나중에 한 가서 그래 보세요. 이 전세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전세의 변동률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매매의 변동률이 작아지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네. 우리의 경제 성장도 작아지고 있잖아요. 똑같아 네.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필지 못하는 변수들이 들어왔죠.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크게 그런 변동성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그 큰 이제 의미 두시지 마시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위기의 본질은 뭐냐면은 전세예요. 전세가 떨어질 때 매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의 시장은 전세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가가 그렇게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하락기를 할 때 반드시 겪는 게 뭐냐면 전세가 떨어져야 돼요. 그 전세가 떨어진다는 의미는 앞에 주식과 똑같아요. 매출이 감소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환경이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 수급이 지금 나빠지고 있고 전세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떨어질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럼 지금 집을 파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입장이 하고 똑같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집을 갖고 있으니까 네. 저도 팔고 싶었었어요. 네. 저는 매물가는 안 팔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팔아봤는 몇 년 전까지 안 팔았어요. 한 번도. 근데 최근 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팔고 싶게 만들었어요. 네. 예. 특히 종부세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심각했죠. 예. 그래서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억 단위로 나오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되거든요. 팔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 물건이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예, 네. 임대차 3법 때문에 4년 너무 지겹다. 그리고 4년을 놓을 수 없는 분들 있어요. 네. 내가 이걸 행복화 시켜야 되는 그런 분들 매물 나와요. 또 이제 뭐냐면은 역전세가 났잖아요. 역전세.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다 해결됐거든요. 최근에 매물 줄고 있어요. 이 매물이 많다는 그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통계가 4년밖에 안 된 통계거든요. 아, 너무 짧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매물량이 많지 않다는 근거를 한 게 되게 되면 뭐냐면은 우리가 1년에 거래된 양이 서울에는 7만 건 넘어요. 7만 7천 건인가 돼요. 7만 7천 건하고 매물량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요. 우리 전국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전국 한 62만 건이 거래돼요. 이게 재고주택 대비 6%입니다. 근데 재고주택 대비 지금 전국 매물이 얼마냐? 53만 건 나와 있는데 이게 5%예요. 1년 거래량에 조금 더 못 미치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상승하려면 얼마나 돼야 되느냐? 조금 더 떨어져야 돼요. 매물량은. 이게 매물량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재고주택에서 매물 나와야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도 계속 매물 내놓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연결시키려면은 외부에서 입주 물량이 들어와야 돼요. 입주 물량을 통해서 재고주택 매물량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 매물량이 적기 때문에 계속 줄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줄게 돼 있다고요. 줄어가는 환경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량이 지금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매물량으로만 판단하면 그렇고요. 우리가 네. 이제 이 판단의 기준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네, 단순하게 한쪽 측면만 한쪽만 보는 거죠. 근데 네. 미국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먼스 오브 스프라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네. 한 달에 거래되는 양이 있고요. 매물량 몇 개가 있는가를 나누어요. 만약 10개가 한 달 거래되면은 매물량 100개가 있잖아요. 네. 10달만 다 거래되죠. 그 10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6월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6보다 많으면은 이제 시장 하락을 위험이 큰 거고요. 적으면 상승이 높은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예. 우리는 그냥 매물량이잖아요. 네.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준해서 해보니까 지금 얼마 나오냐? 지금 우리는 12가 나와요. 아, 네. 그러니까 12가 우리 12는 뭐냐? 네. 미국의 6입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네. 그래서 딱 균형이 지금 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 매물을 줄기 시작하면
많은 지역이 네. 상승으로 돌아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공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그럼 누굴까요? 지금 집을 사는 사람 실수요자죠. 실수요자. 네, 그리고 갈아타 수요, 두 수요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네. 물론 투자 수요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일부고요. 전체적인 거는 실수요자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실수요자가 집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분양을 받아서 입주하는 방법이 있죠, 한 개. 아니면 재고주택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분양을 받아놨다면은 굳이 재고주택 안 사도 되죠. 근데 서울에는 분양 물량이 극도로 지금 감소해 있거든요. 분양 못 받는 분이 너무 많죠. 네.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재고주택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물량하고 거래량하고요. 그리고 우리 입주 물량하고 이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안 보이실 건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얘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쪽 한쪽이 적게 되면 이쪽에서 거래 일어나게 되고 이쪽이 많으면 거래가 줄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은 그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지금은 입주가 극도로 적기 때문에 재고주택의 거래가 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수요자에 의해서. 네. 예. 네. 다주택자분들이 지금 이 상승 분위기 때 빨리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매물을 내놓는 분들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근데 시장의 매물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싸게 팔고 싶은 생각 없죠. 그렇죠. 다 비싸게 다 팔고 비싸게 싶죠. 팔고 싶죠. 네. 근데 급하지 않으면 싸게 안 팔아요. 근데 매물의 성격도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급한 물건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급한 물건들이나 위기에 빠진 분들은 지금 경매에 다 넘어왔어요. 이미 네, 다 처리가 됐다. 처리됐죠. 네. 급한 물건은 지금 없고 지금은 이제 호가가 올라가는 물건밖에 없죠. 네.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의 성격도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내수 경기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거하고 전세 수급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근에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전세 수요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 자기 돈으로 들었어요. 전세 값 보증금을. 네. 근데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만 내면 되거든요. 큰 돈을 가지고 네. 전세 보증금을. 네. 그래서 예전에 전세 그 보증금하고의 성격하고 지금의 성격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과거보다 좀 더 많아요. 더 빨리 만들어지고요. 그게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경기 영향은 사실 좀 덜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금리의 역할은 저는 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금리의 역할은 자산 시장의 변화예요. 돈의 가치가 변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의 변화거든요. 근데 금리가 이번에는 변동을 만들었어요. 자산 가치를 변동을 만들었거든요. 원래 이 변동은 공급이 해야 되는. 근데 지금 어떠냐. 금리의 변동보다 임대료의 변동이 더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료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금리를 무시하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주가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자산 시장이. 네. 근데 이게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도 얘는 올라가요. 네. 그거 똑같은 거죠. 전세 수급이 나빠서 올라가는 건 실적이 엄청 좋아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금리가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는데요. 네. 근데 이게 금리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금리가 또 올라가는 속도나 내려가는 떨어지는 속도가 중요하고요. 그 네. 폭도 중요해요. 근데 이걸 무시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임대료의 변화의 속도예요. 과거에도 우리가 금리가 올라갈 때도 매가 올라간 적이 있고요. 네. 금리가 떨어진 때도 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이거는 임대료의 변화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9년부터는 임대료의 변화보다 금리의 변동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네.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임대료의 변화가 더 컸다는 거는 우리가 기업에 있던 실적이 좋아서 금리에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실적으로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거든요. 네. 그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반기쯤 혹시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집값이랑 전세값은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효과는 보시죠. 있죠. 효과는 네. 있고 왜냐하면은 수요를 열리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수요를 열리는 효과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매가로 연결되는 거는 임대료가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건 좀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사비 폭등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네.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재건축 시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안 좋아졌는데 최근에 살짝 또 좋아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업성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업성 문제는 결국은 재고주택이 올라가게 되면 사업성 좋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는 또 서울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재건축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개별 단지마다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지 좋고 그거는 이제 개별 문제고 전체적인 큰 흐름은 재건축 시장은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재건축하면 노또다 막 이랬는데 공사비도 올라가고 분담금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뭐 10년 이내 아파트나 이런 수요로 또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선택이 더 낫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재건축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죠? 그리고 조합원들끼리 또 의견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데 모르죠. 시장의 어떤 변화에서 얘가 하다가 또 중지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 재건축을 저는 그게 투자하지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네. 그리고 외부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요. 그거보다는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뭐 입주 물량 같으면 입주하는 단지 같으면은 정해져 있잖아. 언제 입주한다는 거. 그걸 보고 예측은 더 훨씬 편하죠. 네. 그래서 그 선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신수요자분들은 언제 입주할지 모르는데 재건축 어떻게 투자해요? 네. 그렇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수익이 큰 거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신수요자 하실 분들은 뭐 준신축이나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미분양을 선택하는 게 저는 옳은 선택이다. 네. 그리고 지금 빌라 시장의 전세가 아파트 시장으로 옮겨갔다. 이제 네. 이런 그 분위기인데 현재 빌라 시장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제 떨어질 건지 빌라 시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지방은 빌라를 전혀 손대면 안 되고요. 네. 수도권은 우리가 다양한 수요가 존재해요, 여전히. 왜냐면 아파트 비율이 이제 낮아요. 낮죠. 네, 낮고. 네. 그래서 빌라 수요가 있는데 이 빌라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빌라가 전세 가격으로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딱 붙었다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은 성장이 정지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신 분이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뭐 혼자 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럼 이분은 월세로 돌려야 돼요. 월세 돌려야 돼. 그렇게 않고 이걸 시세 차익을 노리게 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적으면은 이 수요들이 하단을 자꾸 내려가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빌라, 오피스 내려가요. 그러면서 일시적 가격이 올라요. 근데 만약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 수요가 빠지면서 걔가 또 역전세 맞게 됩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빌라 공급을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위험이 있다. 성장의 어떤 정책이 있기 때문에 매매가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만은 그런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빌라는요. 만약에 추천을 하시는 지역이나 어떤 뭐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유망하게 보세요? 이제 가장 빨리 반등할 곳은 지방 중에서 울산이고요. 지금 올라가는 지역도 있어요. 작은 도시예요. 우리가 뭐 문경, 상주, 김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군데 있고요. 예. 근데 그런 지역들은 워낙 공급이 없어서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근데 좀 규모가 있는 도시들은 지금 상승 안 했거든요.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이 제일 빠를 거라 지금 보고 있고요. 이유는 공급이 약간 적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부산하고 이제 대구를 비교하자면은 공급은 적어요. 근데 가격 매일 때는 대구가 좀 더 있고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고요. 그래서 시점은 비쌀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디를 하든 간에 시차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차이 정도지 다 올라갈 거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방 시장도 선별적으로 오르는 지역은 많이 오를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방도 우리가 지금 그 인구 감소 이슈는 있지만은 가구 수는 2039년까지 늘거든요. 네. 늘고요. 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주라는 도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2000년부터 23년까지 인구가 24% 줄었어요. 근데 얘보다 공급은 80% 줄었어요. 60% 네. 갭 차이가 있네요. 네, 더 많이 줄으니까 지금 상주 상승률이 엄청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거기에서 상승한 지역 중에서도 더 많이 상승한 게 뭐냐면 신축이에요. 좋은 아파트들만 네,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제가 선별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방에는 제가 웬간하면 신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축은 우리가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은 가면 갈수록 더 하락하니까 빨리 팔아야겠네요. 지방에 있는 구축들은. 빨리 팔아야 될 뭐 그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선택의 이제 폭을 좀 좁히시는 게 맞죠. 네. 네, 그런 지역을 우리가 이제 많이 투자하는 건 좀 그렇고요. 더 중심 지역으로 돌아오는 게 맞고요. 신축 위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방에는 우리가 빌라를 못 짓거든요. 서울은 빌라를 아직도 짓고 있잖아요. 지방에는 빌라를 지을 수가 없어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저가 아파트로 가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빌라가 점점 이제 경쟁에서 이제 좀 밀리기 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지방에는 구축,
오래된 아파트로 그렇게 가는 거죠. 네네. 서서히. 결국에는 집값이 이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그 왜 그러냐 원리는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면 언젠간 주가가 오르죠. 그렇죠. 똑같죠. 네. 그게 뭐냐면은 주택에서 월세하고 전세거죠. 그게 오른다는 건 언젠가는 매가가 오른다는 똑같은 원리잖아요. 네. 그 시차의 문제죠. 근데 주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주택은 모든 사람 참여를 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 전세가 움직였다는 거는 벌써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이 전세 수급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미국의 엔비디아 아시죠? 네. 그 AI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 막 주식 폭등했잖아요. 몇 년 전에, 네네. 얼마 전에. 물건이 막 딸렸어요. 그죠? 그게 수급이잖아요. 그 전세 수급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곧 수급이 그게 오는 거예요. 우리 가을에. 물건이 부족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세, 수급이 부족해서 전세 상승하고 그게 매가가 연결되는 거 똑같은 원리죠. 똑같이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게 일시적 상승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예.